검찰 내부에서 성추행과 함께 성폭행까지도 은폐됐다는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8월에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당시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목된 법무부 담당 검사는 사건 재조사를 맡은 대검 감찰본부 소속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미투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의 글을 담은 손글씨 릴레이가 이어지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해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후 수도권에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면서 퇴근길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눈은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져서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합동 문화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밝혀서 통일부가 북한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참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등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 현직 신분으로 출연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로의 이면엔 무소의 불의의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검사는 8년 전 사건을 어렵게 증언하면서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죠. 현직 검사조차 성추행 피해를 밝히기 힘든 구조 속에서 서 검사의 2차 피해도 커져만 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 검사는 성추행 당시 근무했던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미온적이던 법무부는 오늘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한 대검찰청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이 서지현 검사의 어제 인터뷰와 관련해서 빠르게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먼저 대검 감찰본부는 오늘 서 검사에게 직접 그리고 서 검사가 소속된 통영지청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제 저희 JTBC에 출연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0년 성추행 피해 사실과 또 이후에 이어졌던 인사의 부당함 등에 대해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서 검사는 아직 정식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 사건 관련자들을 추리면서 감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성추행이 이뤄진 상갓집 참석자들이나 또 서 검사와 같이 근무했던 북부지검 관계자들 그리고 법무부 감찰국, 검찰국 소속 현직 검사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예, 성추행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사나 처벌은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서울 북부지검 지휘라인을 접촉해 본 결과 이 사건 직후 서 검사가 부장검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또 대책을 고심했던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2010년 당시 성추행은 친고죄였습니다. 또 고소기간 6개월이 이미 지나버린 뒤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 검사가 보복성 감사와 또 인사
유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4년에서 15년의 경우 직권남용 공소시효 7년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찰 결과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서 검사 본인 외에도 다른 성추행 사건, 심지어 성폭행 사건까지 나왔는데 덮였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까? 네, 파장이 확산되자 오늘 법무부와 또 대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한 만큼 추가 폭로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서 검사가 본인 외에 이뤄진 성추행, 심지어는 이 성폭행까지도 있었다라고 말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찰 조사뿐 아니라 수사까지도 병행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움직임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는 50명이 넘는 검사들이 실명으로 이 격려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성범죄를 당하고도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 쉬쉬하고 넘어갔던 이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인사보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내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들쑤시지 말라면서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폐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서면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입을 열기까지 8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10월 사건이 있은 후 몇 달 뒤 서 검사는 법무심의관실 이문정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내부 감찰에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 검사가 임 검사와 의논하는 사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 검사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이문정 검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임 검사,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성추행인가 격려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임 검사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너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라고 했다고 하고요. 임 검사는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자신이 겪은 일을 감찰 쪽 선배에게 상황을 말했지만 더 이상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지현 검사는 JTBC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작년 8월에도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묵살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 대검 감찰본부가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성추행이 발생했던 2010년 당시 법무부 소속으로 관련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가 바로 이번에 재조사를 맡은 대검 감찰본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추행 사건 이후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 대해 검찰에서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외부 힘을 빌어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얘기가 나오자 내부 해결이 어려웠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새로 주장한 겁니다. 이후 서 검사는 2달 뒤인 10월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 검사 사건 재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2010년 성추행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근무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2010년 서 검사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이문정 검사에게 피해자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서 검사의 피해가 더 커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사건 당일 안태근 전 검사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장관 옆에 앉으라 하면서 떠민 건데 서 검사는 높은 양반 옆에 여성을 앉히는 일은 언제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검찰 내에서는 도를 넘는 성희롱 발언도 자주 있었다고 정리한 기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검찰 내에서 오간 얘기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2010년 10월 부친상을 당한 동기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 누군가 장관 옆자리에 앉으라며 팔꿈치를 밀었다고 서 검사는 기억합니다. 기수와 상관없이 높은 양반 옆 중앙좌석에 여성을 앉히는 일은 거의 언제나 있는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장관의 수행검사로 동석한 안태근 전 검사는 서 검사에게 몸을 기대기 시작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그 안모 검사가 술이 상당히 취해 있었고요. 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동료 검사들이 많았지만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이렇게 유독 여검사들에게 굉장히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남자 검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문제 삼은 여검사에게 그 일 잘하는 남자 검사 발목 잡은 꽃뱀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런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서 검사는 언어적인 성폭력이 일상에서 자주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모 여검사에게 어떤 부장이 키스를 했는데 그 상황을 본 다른 남자 검사가 부장을 욕한 꽃뱀이다. 종종 도를 넘는 표현들이 많아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입니다.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덕분에 도우미 비용을 아꼈다는 얘기를 듣거나 유부남 선배에게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 테니 나랑 자자는 제안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내가 벗겨봐서 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폭력 사건이 있거나 또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남자 검사들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문제가 되면 그냥 사표를 내고 어떤 경우 검사 게시판에 사직 인사까지 올리고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고통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발작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JTBC 카메라 앞에 선 서지현 검사는 악몽 같던 시간을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억눌린 괴로움이 터져나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안 검사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안 검사가 계속 언론에 올라올 때 원인 모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제 고통을 가족들이나 또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질 않아서 그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 부분입니다. 네. 서 검사는 이런 심경을 스스로 정리한 기록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되면서 장자연, 성완종 등 자살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방법밖에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서 검사는 잊으려 할수록 당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는 누군가 그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되물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면서 사실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검찰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게 그 불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JTBC 김지아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는 JTBC와의 인터뷰 중에 성추행 가해자가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간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예배 영상입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가 간증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안 전 검사는 지난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서 면직된 일을 언급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하루하루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실연을 통해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하고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이 간증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어제 서 검사의 인터뷰 직후에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사이트에는 용기 있는 폭로를 응원하는 목소리와 손글씨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 오히려 성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 검사의 폭로가 공개되면서 소셜미디어에는 용기 있는 증언을 응원하는 글이 퍼져나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손글씨 릴레이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의 검색 기호도 달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고민 끝에 피해 사실을 밝힌 서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또 용기를 낸 거니까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좀 앞에 나와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자신도 서 검사처럼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고도 말했습니다. 항상 잠재적인 그런 두려움은 갖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성이기 때문에.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성추행을 은폐하고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제일 깨끗해야 할 곳이 좀 깨끗하지 못하다면 누가 깨끗하게 하고 다닐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 구성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내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며 하나의 사건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여성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검찰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장 차관들에게 이런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고 특히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달라면서 이를 혁신 과제 중의 하나로 추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다스에서 빼돌려서 만들어진 120억 원의 실체를 알고 있는 당시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특검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술의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임지수 기자, 오늘 조사에서 경리팀 직원 조 씨의 진술에 혹시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의 경리팀 막내 여직원이었던 조 씨는 내가 상사를 모두 속이고 몰래 120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씨의 조력자였던 이 씨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 모두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특검팀은 개인의 단순 횡령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0년 전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씨의 입장 변화에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술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조 씨가 120억 원 횡령 과정에서 조력자에게 써줬다는 자필 확인서 내용도 이번 조사에서 의미가 있죠? 네, 그 자필 확인서에는 이 횡령 자금과 관련해서 다스 회장인 이상은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 등 조직적인 관여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을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고 소지하고 있던 이 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씨도 이 내용들을 근거로 추궁을 했는데요. 조 씨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오늘 검찰이 또 다른 전직 다스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 씨하고 동시에 조사 중입니까, 그러면? 네, 검찰은 오늘 10년 전 BBK 특검 수사 당시 이 120억 원 횡령 자금의 조성 과정에 사장이나 전무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던 당시 경리팀 대리 손모 씨를 불러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다스의 몸담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120억 원 사건과 이 다스의 내막에 대해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조 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스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내일 안과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이 전 의원 측은 앞으로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최소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이번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안과 수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술을 받는 겁니까? 26일 추석 때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내일 각막이실 수술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당초 입원했던 서울대 병원이 아니라 오늘 다시 입원한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행된다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왼쪽 눈의 통증이 심해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수술 후엔 일주일가량 더 입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번에 검찰 출석을 앞두고도 돌연 입원을 해서 그때 뉴스가 됐는데 검찰청에도 구급차를 타고 왔었고요. 그 당시엔 4시간 만에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글쎄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소환 일정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전 의원은 22일 검찰의 압수수색 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4일 식사 중 갑자기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26일 구급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가 불과 4시간 만에 건강이 좋지 않다며 귀가했습니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검찰은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의원 측은 내일 각막이식 수술에 대해 이미 몇 달 전부터 잡아놓은 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이 구속만은 피하기 위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잇따라 건강 문제를 강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포스코 수사 당시에도 건강 문제와 고령임을 강조해 구속영장 청구를 피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재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중요한 수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권과 민간인 사찰 부분이죠.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사찰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가져다 쓴 정황이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MB정부가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장진수 전 주무관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2011년 4월이었습니다. 네. 예. 5천만 원을 받을 때 상황을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재판 2심 직후에
총리실에 유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이라는 분이 식당으로 불러서 청와대 장성명 비서관이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와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 아, 공직기강 비서관. 예, 예. 유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이었죠, 당시 총리실에. 예, 그렇습니다. 예. 돈의 출처를 어디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5천만 원이? 그 청와대 장성명 공직기강 비서관. 아, 바로 청와대에서 온 것이다? 예, 그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청와대에서 다른 곳에서 받아서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예. 그럼 그 당시에 그 돈이 넘어왔을 때 예. 아, 이게 청와대 돈인가 하고 혹시 의심은 안 해보셨습니까? 결국 이게 국정원 돈으로 되고 말았는데. 예, 그 당시엔 전혀 뭐 국정원 돈이라고는 생각을 해볼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청와대가 나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나온대로 입막은요? 예, 저희로서는 또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당시 총리실 그 감찰 부서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청와대에서 지휘했고 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개입하는 것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5천만 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예. 그 당시엔 더 그랬고요. 예. 그 돈이 넘어왔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 돈을 왜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물론 장진수 전 주무관께서도 눈치채셨을 수 있지만 예. 그쪽에서 주면서 혹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뭐 얘기하지 재판이 마라. 재판이 뭐 뜻대로 안 됐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예. 겉으로는 뭐 어려우니까 그냥 써라. 네,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죠. 다른데 취업 알선도 해줬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2월 정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도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예. 대법원 판결을 접고 뭐 다른 데를 가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 다른데 취업을 하셨습니까 그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뭐 그걸 취업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 일단 연락이 올 테니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연락을 받았던 것까지. 그 취업 알선은 누가 해줬습니까? 당시에 제가 연락 받았던 것은 물론 유충렬 복무관리관이 먼저 이제 연락이 올 것이라는 걸 알려줬고 청와대 인사행정관 이모 씨가 있었고요. 이모 씨가 전화 왔고 다시 어디서 전화 올 거다. 그러면 또 가스공사에서 전화가 왔고 또 어디서 전화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총리실하고 청와대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서 다 동원이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뭐 그것만 한 건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심하게 그야말로 다 매달려서 장진수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했는가? 어떤 얘기가 나올까 봐. 그 내부의 실상을 아니까 이 실상이라는 것이 청와대가 운영했고 또 운영하던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이라는 분이 이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게 나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워.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시기에 당시에 이제 민간인 사찰 관련을 입을 막으려 했다는 막기 위해서 뭐 사찰을 포함해서 막기 위해서 장 전 주무관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도움을 주려 했다는 사실을 당시 최고 책임자니까 그 당시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당시에 정모 국무총리실 과장한테 2011년 아마 1, 2월 이때인데 2심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훌훌 털고 뭐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가려고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저한테 와서 VIP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서 지시로 지금 7명 기소된 총리실 직원들한테 그 특별관리팀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는 접근을 하는 사람은 이제 공직복무관리였던 관리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다 각각의 한 명씩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한 명씩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유충렬 씨가 몇 사람을 관리했는지 그건 잘 확실치는 않죠. 근데 아무튼 그 7명에 대해서 다 관리 들어가 있다. 그거를 VIP가 알고 있다. 그렇게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VIP가 알고 있다는 거를. 당시 국무총리실 정모 과장이라고 그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기획 과장인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분이고 그분이 불러서
예. 어디로 나와라 커피숍으로. 예. 광화문 인근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2심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맡겨놔라. 예. 민정에서 그 벌금형으로 조율을 하고 예. 저는 나중에 경북도청으로 가거나 해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애써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득될 게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VIP가 이것을 다 특별관리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였죠. 그 얘기를 전한 정모 비서관은 과장. 예. 아, 과장. 예. 어디의 과장이라고요?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에. 예, 예. 그 사람은 그러면 예를 들면 청와대 쪽에서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도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으로. 청와대 어디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얘기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를 하는 쪽이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무튼 입막음을 위해서 돈도 건네주고 예. 직업도 알선해 주려 하고 네. 반대로 네. 압박이나 협박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위협을 느낍니다. 어떻게요? 한 번은 장진수 뭐 헛소리 하면 뭐 차로 그냥 갈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주고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전에 듣기도 했고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예, 예. 그게 이제 좀 뭐 실행에 옮겨지지 그건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고 실제로도 그때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한 제가 신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렇겠죠. 이걸 잘못해서 저 눈밖에 나게 되면 혹시나 제가 어디까지 당하게 될까라고 예. 생각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죠. 예. 아무튼 이렇게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국무총리실과 함께 나섰다라는 것은 장진수 주무관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면 뭐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까 그 말씀은 그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만큼 정권에 타격이 갈 만한 얘기가 있는 건가요? 지원관실을 누가 운영했느냐. 예.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곳이 이제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곳인데 통상적으로는 업무 체계상은 민정수석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업무를 하는 게 맞는데 고용노사 비서관이라는 의 지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직 감찰하고 관계없는 이영호 씨죠? 예, 지휘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업무 분장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것은 최소한 민정수석실보다 어떤 더 높은 쪽에서 정리를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직접 고용노사 비서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했고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가감없이 나간다면은 아마 굉장한 위협으로 그랬겠죠. 생각됩니다. 그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접 접촉하셨던 거기에 특수활동비도 청와대로 올라갔다는 그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제가 발령을 받기 전에 이미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아놓았던 거고요. 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기고 나중에 1년 뒤에 이제 합류를 한 거고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관행이 이제 있었고 그 전임자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내부에서 굉장히 좀 문제도 있었고 논의를 했지만 전임자가 반대를 했지만 위에서 다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 가면 아마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했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월 280만 원이 올라갔죠. 큰 돈은 아니었네요. 여태까지 다른 데서 넘어간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장기간 2년 일단 2년간.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저는 저희 직속 상관한테 주면은 그 직속 상관 진 과장이 청와대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돈을 받으시고 또 취업도 하시고 그랬으면 뭐 별 탈 없이 지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다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뭐 오늘 내놓으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미 6년 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검찰에서도 상세하게 진술을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굉장한 고뇌를 겪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그랬지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 어렸는데 커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의 질문이 한번 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진실 쪽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어도 받아들이고 오직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공직에 대한 미련이나 어떤 물질적인 미련 모든 걸 버리자. 그리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공무원의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좀 맺히시는 것 같은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집에 가족들한테도.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이는 모릅니까? 모르는데 아직 어려서. 엄마랑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청장이 국정원 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와준 정황이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를 캐기 위해서 빼돌린 대북 공작금 10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가 이 전 청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오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 독대에 앞서서 추가로 만났다는 이른바 영차 독대 여부죠. 오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사실상 마지막 증인으로 나와서 영차 독대 전날 자료를 준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영차 독대 전날인 2014년 9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김건운 전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SK 말씀 자료라는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에게 이 문서가 다음 날 있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위한 자료인지 물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독대를 위한 파일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한 것도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두 사람의 첫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있었던 5분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다른 두 번의 독대는 2015년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결국 안 전 수석은 2014년 하반기 대구가 아닌 청와대 안가에서 추가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한 셈입니다. 검찰은 영차 독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청탁 등이 처음 거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는 보안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 대신 피고인석에 앉은 국선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에게 신장암 수술을 위한 전신 마취로 기억력이 감퇴했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 오후 들어 갑자기 한방눈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꽤 많은 양이 쌓였습니다. 퇴근길에 고생하신 분들 많죠. 시청 앞에 서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지금 눈발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에 비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제가 나와 있는 서울 광장에는 이렇게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이렇게 천장에 눈이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한 움큼 이 눈이 만져질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은 3cm가량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의 경우 4cm가량이 쌓여 있는데요. 앞으로 눈이 얼만큼 더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적설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후 5시부터 내린 눈 때문에 퇴근길 시민들은 우산도 없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에서 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밤 사이에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눈이 얼을 경우에는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오후 6시부터 긴급 제설 차량을 투입해 235대가 투입됐는데요. 현재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에 비해서 기온은 크게 올랐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온 겁니까? 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남 서해안 또 제주도에만 눈이 내리겠다라고 예보를 했었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이 서울, 경기 지역을 지나면서 눈을 흩뿌릴 정도로 내리겠다라고 전망을 수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눈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정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또 이와 동시에 서쪽에서는 계속 눈구름대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강설량 또 그리고 눈이 내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눈은 가능한 한 직접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함께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의 경우에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1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게 눈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눈구름대는 오늘 밤 사이에 동해안 쪽으로 모두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얼어붙을 내일 출근길이 좀 걱정입니다.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은 지난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그만큼 검찰은 이 씨의 범죄를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영학에 대한 1심 마지막 재판에 피해자 김양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김 씨는 이 씨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중학생 김양은 일주일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아버지인 이영학이 추행하고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도 야산에 사체를 버린 겁니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희귀병을 앓는 딸의 후원금으로 챙긴 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을 도운 딸에겐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이 모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김양의 가족은 눈물을 머금고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이뤄집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실제 처벌 대상에선 상당 부분이 빠졌고 구속기간 중엔 특혜 면회 의혹도 불거졌죠. 국방부가 발표했던 자체 조사 결과마저 무색해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대상 갑질은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군 검찰은 갑질과 관련된 혐의는 빼고 뇌물수수 등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유는 공관병을 사적으로 부린 건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였습니다. 구속 이후엔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직권남용 공모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인 전모 씨와 4차례나 면회를 하면서입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가족이라도 공범 관계의 경우가 성립되면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꼼수란 비판도 받았습니다.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방부가 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박 전 대장은 법원에 재정 신청까지 했고 결국 지난해 전역을 허가받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민간 법정에서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극심한 굴욕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풀려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지청장이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한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들이마시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엔 원숭이들에게도 실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독일 아헨공대 연구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폭스바겐과 다임러, BMW 등이 돈을 대 만든 환경보건연구그룹이 이 대학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유해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4주 동안 건강한 젊은 남녀 25명을 상대로 매주 한 차례 3시간씩 질소 산화물을 흡입하게 한 뒤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는 겁니다. 질소 산화물은 디젤 차량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고 기침이나 가슴 통증, 기관지 확장, 폐기종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 후 의뢰단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책임자조차 최근 이런 소규모 연구로 배출가스가 무해하다고 홍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엔 미국 뉴멕시코주의 연구소에서도 폭스바겐 등이 지원하는 단체의 의뢰로 기밀실에 원숭이 10마리를 가둬놓고 하루 4시간씩 배출가스를 맡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험에 쓰인 차량에 배출가스를 줄이는 조작 장치를 달아 사기성 실험이란 비난이 나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Diese Tests sollten offensichtlich reinen PR-Zwecken der Autohersteller dienen. Das kann und werden wir so nicht akzeptieren. 폭스바겐은 사과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신뢰는 또 무너졌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나올 것인가? 오늘 한때 나온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숙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와대는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이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뒤 바로 MB 측 인사들 사이에선 참석을 긍정 검토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이 때문에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이 참석 못할 게 뭐 있느냐는 의견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MB 청와대 출신 한 인사는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낫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올림픽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막식에 참석했다 수사 관련 질문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초청장을 받은 뒤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던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을 어젯밤에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에 곧바로 유감의 뜻을 전달했는데 나머지 합동 행사 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늦게 금강산 합동문화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남북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고 공연 장소와 내용 등 조율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온 겁니다. 북한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측 언론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8일 북한 건군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을 염두에 둔 듯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즉각 북측의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금강산 행사는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파견할 때도 하루 전날 파견을 중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림픽 참가와 각종 행사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마식령 스키장 훈련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서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퍼주고 북한은 맨몸으로 온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평창올림픽은 오늘로 이제 열흘이 남았습니다.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입국을 하는 등 대회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현장을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강릉에 가 있는 것 같군요. 뒤에 경기장들 모습이죠? 네, 제 뒤쪽이 올림픽 파크인데 이곳에서는 쇼트트랙과 피겨 같은 올림픽 빙상 종목 경기들이 열립니다. 반짝반짝한 불빛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빛들은 지금까지는 꺼졌지만 이제는 대회가 임박하면서 모든 조명을 다 밝혀둔 상황입니다. 올림픽 성화도 강원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회는 정말 시작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남북 합동문화 행사 금강산에서 열리기로 했던 행사는 결국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선수단 일정에는 변화가 없나요? 내려오고 오가는데. 네, 제가 오늘 선수촌을 찾아가 봤더니 벌써 몇몇 선수단은 벌써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북한 선수단이 입촌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도 모두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스키와 빙상 종목 모두 관계없이 강릉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만 남북 아이스하키 단위팀의 경우 단위팀이 함께 생활할지 아니면 남과 북이 따로 떨어져서 생활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아직 진천 선수촌에 있죠? 네, 단위팀은 단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언론 취재를 맡고 진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내부 분위기가 전해지는데 이틀 연속 북한 선수 생일 파티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입국한 바흐 IOC 위원장도 남북 단위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That is the Olympic message. That is the Olympic spirit, a great signal of the Olympic spirit going to Korea and to the world. 예. 바흐 위원장은 러시아의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평창올림픽에 못 나가는 이유도 설명을 했다던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바흐 위원장은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는데 올림픽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 면밀히 정보를 살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핑하고 무관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안현수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강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는가 하면 혹한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것은 모자와 장갑, 방한화 등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미 봉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대학생 오모 씨는 학교도 한 학기 휴학하고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숙소 때문에 난감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대학 기숙사에 숙소를 배정받았는데 근무지인 평창까지 거리가 100km가 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에만 최소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아침 8시 근무면은 6시 10분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니까. 설상 종목이 열리는 평창과 정선의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된 방한용품은 모자와 장갑, 방한화 정도가 전부입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한 상당수 봉사자들은 사비를 털고 있습니다. 워머 따로 구매했고요. 이제 마스크나 이제 핫팩 같은 거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 SNS에선 부실한 식사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천여 명이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포기자가 전체 인력의 10%가량이지만 예비 인력이 충분해 대회 운영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병원에 부실했던 관리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원은 의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희생자 장례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환자를 구하다가 숨진 간호사 2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일 기자, 병원이 개원한 이후에 병상 수가 꾸준히 늘었지만 의료진 수는 되레 줄었다면서요? 네,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은 10년 전 병실 16개, 병상 98개로 개원했습니다. 의사는 3명이었습니다. 2015년 4월 병원 5층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층이 줄어든 건데 병실 수는 17개로 오히려 늘었고 병상 수는 95개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20% 줄었는데 병상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려다 보니 침대를 더 다닥다닥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근 의사 수는 2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간호사 수도 3명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세종병원의 적정 의료인 수가 의사는 6명, 간호사는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보건소는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2014년엔 간호사 당직 간호사 수가 부족해서 고발을 63차례나 당했는데 과태료가 100만 원의 과징금이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허술한 관리 규정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간호사 2명의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생존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분들이 환자를 구하다가 변을 당했다고요. 오늘 희생자 13명에 대한 장례가 엄수됐는데 그중에는 2층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와 조무사도 있었습니다. 이 2명 모두 환자를 먼저 구하다가 늦게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점자 간호사는 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3년 전에 간호사가 돼 일을 해왔고 김라희 조무사는 간호사가 되려고 대학에 진학 원서를 내놨다가 진학을 눈앞에 두고 변을 당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와 조무사 그리고 숨진 의사 1명을 의사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오늘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이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내일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늘이 생일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변호사를 통해 알려온 입장입니다. 당초 이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각에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1차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며 소환에 불응했고 오늘 2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검찰이 첫 소환 날짜를 통보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터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내일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며 체포영장 등을 통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 위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비자금을 만들고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련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달 초 부영그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더해서 1심이 무죄로 봤던 신 씨 의료 기록의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고 따라서 형량을 집행유예에서 징역형으로 올렸습니다. 앞서 가수 신 씨는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뒤인 2014년 10월 27일에 숨졌습니다. 자, 뭐해 집에서? 심심한데 영화나 보자. 그거 이름 뭐더라? 로마 시대 액션 영화 UHD로 다시 나왔던데. 아리야, 2000년대 미국 액션 영화 중에 UHD 영화 찾아줘. 최신 순으로 정렬. 저. 세 번째 거 틀어줘.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하고 보자. 인공지능 TV 생활 BTV 누구.
BTV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굿 윌 헌팅의 주인공 청소부 윌은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늘 세상과 불화했습니다. 어린 시절 양아버지의 폭력에 고통당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책망했던 소년. 마음속 깊이 담아놓았던 그 상처 탓이었을까? 세상을 향해서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녹인 한마디는 별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수없이 반복된 위로의 말을 들은 윌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무언가 해결책을 내어준 것도 아니었고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고통. 항상 자책해왔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기에.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만난 서지현 검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그 일을 겪은 이후에 긴 시간 그를 괴롭혀온 것은 역시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항변할 수조차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레 비춰졌던 당시의 상황.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문제시했던 조직의 분위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와 동조자 혹은 방관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비겁한 방법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는 너에게 있다, 잘못은 너에게 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피해자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검사 서지현 역시 8년이란 시간을 불가항력으로 자신을 지배했던 가해자의 논리와 싸워야 했지만 결국 진정한 사과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검사 서지현 한 사람이 겪어낸 부조리가 아니라 세상의 곳곳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힘없는 또 다른 서지현들이 겪었고 당했고 참으라 강요당하고 있는 부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다쳐온 그는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똑같은 괴로움을 또 고통을 당했을 또 다른 서지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본인 관련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결정이죠. 이번에도 시작은 떠들썩했지만 또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바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해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이윤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건을 어제 오늘 보도로 그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취재하고 또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조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역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지현 검사에게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진상조사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인데 이번 사건 관련 인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검찰 전직 간부들이 등장합니다. 예. 보시면 일단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와 그 옆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인사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그 서 검사가 뉴스룸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는데 당사자들도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먼저 안태근 전 검사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면서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인사나 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예. 이귀남 전 장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규일 의원도 입장을 냈고요. 네, 그 당시 동석했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현재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서 검사가 부당 인사 조치의 당사자로 지목한 최규일 의원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지현 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성추행 자체는 당사자가 부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안태근 씨요. 예. 부당 인사는 하여간 입장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이문정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또 냈죠. 예, 맞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2010년 당시 최규일 의원이 자신을 불러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호통을 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임 검사가 이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규일 의원이 자신을 다그쳤다는 겁니다. 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임 검사의 진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후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최 의원이 내놓은 입장은 그냥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는 정도 수준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제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됐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 강간입니다. 예. 그것도 이번 진상조사 대상이 되죠? 아직 어디까지 정확히 수사 대상, 그러니까 조사 대상인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성폭행으로 지목한 그 사건이 이후에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진상조사에서 당시 성폭행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정치권에선 특히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준 일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 이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예.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별도의 기구에서 검사들을 수사하고 또 기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도 혁신 과제로 삼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그것이 이제 내각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하고 검찰의 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분노에 공감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이 한마디는 검찰 조직 문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팩트체크팀은 성추문 검사의 징계 현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법을 다루는 검찰들이 과연 스스로에게도 엄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징계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2000년부터 감찰 통계를 집계해왔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성추문 징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추문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위계 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암수인데 편법 징계예요. 편법 징계. 정식적인 징계 절차나 징계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적인 종결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네, 법조계에선 검찰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 검사 어제 인터뷰가 더 중요한 걸 텐데 그러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7명입니다. 심화의 썰을 쓰는 견책이 2건, 보수 일부를 덜 받는 감봉 2건입니다. 직무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정직은 1건, 직위를 잃는 면직 2건, 해임 0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징계가 더 많았는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2011년에 손모 검사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신규 임용된 여성 검사 2명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징계 6개월 뒤에 인사가 났는데 성폭력 전담부서 검사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전담하는 검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것만으로 이제 드러난 거군요. 네, 피해자가 사법연수원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3건입니다. 2011년 구모 검사는 면직됐습니다. 노래방에서 실무 수습 중인 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맞추었습니다. 박모 검사는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수습 중인 연수원생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강모 검사가 면직됐습니다. 동료 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제한했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네, 들을수록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더 믿기 어려운 건 이래놓고도 징계받지 않은 검사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씨를 통해서 파악한 사례입니다. 네. 2004년 김모지검장, 2014년에 또 다른 김모지검장의 성추문이 징계 없이 끝났습니다. 2014년 이모 차장검사는 경고로 끝났습니다. 여성 기자 성추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2015년 김모 부장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검사를 음식에 비유해서 성희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윤모 부장검사도 경고에 그쳤습니다. 후배 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후배도 추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장, 부장, 지검장 주로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검사들이군요. 네, 대검찰청의 예규를 보겠습니다. 성희롱의 사안이 경미해도 최소 견책 또는 감봉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하면 정직 이상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에는 더 엄하게 적용됩니다. 직급과 무관합니다. 아니, 대체 그러면은 검사 징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검사 징계는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이 징계 수위를 정해서 법무부에 올립니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 따라서 이 실무를 법무부 검찰국이 도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 사건 전에 검찰국 검사 지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서지현 검사 사건이 오랜 시간 드러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환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는요? 예, 첫 키워드는 기장군의 큰일입니다. 예, 뭔가요? 부산에 기장군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여기에 큰일 났다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윤상직 의원은 상당히 길게 현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지방 집값이 초토화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기 대책의 일환인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특정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계속된 압박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하자 윤상직 의원이 아예 쐐기를 박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지역에 저희들이 주택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예, 보고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우리 기장군은 빼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었지만 내 지역구는 투기 대책에서 좀 빼달라고 하자 같이 자리에 있던 보좌관들,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이 웃기도 하고 야유도 했습니다. 예. 장관은 말을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저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겠죠. 장관도 웃었습니다. 예. 웃었다는 게 뭐 동의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게 의원들의 일이긴 하죠. 근데 정부 정책에서 우리만 빼달라 이게 적절한가는 좀 놀랍거리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국토부의 해당 정책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검토를 하냐? 그러니까 현재 예정된 검토는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까지 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지역 민원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무조건 이 집값이 올라야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 중에서는 무주택 서민들도 많은데 그럼요. 이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목포가 지역구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해당 지역구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형식은 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목포 같은 데는 좀 투기 지역으로 한번 발표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투기 지역으로 발표되는 게 얼마나 영예스러운가요? 예, 목표는 아예 집값이 자꾸 떨어진다면서 예. 관심이라도 좀 받아보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뭐 그렇게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윤상직 의원 같은 경우처럼 그 대책에서 빼달라고 해서 정말 장관이 빼준다든가 예. 그게 또 지금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이렇게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도 빼주기도 그러게요.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예.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예.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일단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초대장을 받을 예정인데요.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덜썩 참석하지 않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아까 낮에 한때는 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돌아서 예. 아직 초대장은 받지 않았지만 예. 근데 나중에 이동관 전 수석이 뭐 아니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제가 볼 때는 참모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기자들에게 참석이라고 하고 참석하지 말자는 쪽에서 기자들에게 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동계올림픽에 초청장을 보낸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인데요. 예. 현재는 해당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예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예. 예, 관련 법을 보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7조 2항은 권리의 제외, 즉 예우를 박탈하는 경우인데요. 재직 중에 탄핵 결정 받아서 퇴임한 대통령,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예. 현재 생존해 있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명인데 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란수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17년 등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박근혜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박탈당했잖아요. 예. 물론 뭐, 형은 예. 특별 사면이 됐지만 예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결정됐기 때문에 예우의 제외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들도 역시 초청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알려줘. 예, 마지막 키워드는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예. 때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서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은 이문정 검사 주장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에서 감찰도 나섰었기 때문에 안태근 전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말은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 예. 근데 그런 게 진짜 있나요? 필름이 끊기는 상태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데요. 당신은 필름이 끊겼을 수 있을지언정 예. 나중에 법무부 감찰에서 들어가면 너 술 먹고 이런 일을 했다는데 라는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발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적어도 감찰을 받았을 때는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는 아니었을 테니까. 예. 예. 아마 기억하려고 노력했었을 것으로 당신은 예. 보입니다. 저는 근데 필름 끊기는 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혹시 경험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 있는 경우도. 안태근 전 검사는 그 예전에도 기억력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예. 2016년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냐 물었었는데 이때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는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당시의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예.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당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검찰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해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혹 나중에 위중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회피를 했었는데요. 예.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실한 기억력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JTBC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신생아 사망 사고를 처음으로 보도했고 유가족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병원의 감염 관리 부실과 사고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7년 12월 이달의 좋은 보도로 JTBC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기획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원연은 대다수 언론이 끝난 얘기로 치부하던 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JTBC가 탐사 보도를 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릅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인데 내일은 좀 더 나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old me that I was nothing without you. Oh, but after everything you've done, I can thank you for how strong I have become. 'Cause you brought the flames and you put me through hell. I had to learn how to fight for myself, and we both know all the truth I could tell. I'll just say this as I wish you farewell. I hope you're somewhere praying, praying. I hope your soul is